왜 하필 지금 애를 낳는 거야? 오늘 애 낳으면 당장 이혼이야? 새벽 2시 양수가 터져 응급실로 실려온 만삭의 아내에게 남편이 하는 소리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했어요. 분만 실압까지 쫓아와 이혼 서류를 며느리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우리 아들 중요한 날에 맞춰 애를 낳나?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당장 이혼해.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의 병원 기록을 통째로 삭제해서 무연고 산모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던 바로 그때 이사회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외쳤습니다. 이분이 저희 병원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사진과 의사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며느리에게 인사하는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도 없이 시골에서 자란 며느리가 대체 어떻게 이 병원의 주인이 된 걸까요? 과연 이 며느리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를 갓 넘긴 시각, 서울 외곽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낡은 택시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택시기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뒷좌석에 웅크린 여자는 대답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34살 서미경, 임신 40주를 꽉 채운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미경은 이를 악물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양수가 터진 건 1시간 전이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도 연락했지만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혼자서 택시를 잡아 이 새벽에 응급실까지 온 것이었죠. 산모예요. 양수 파수입니다.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미경은 접수 창구를 향해 외쳤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번들거렸어요. 산모복 아래로 양수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접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남편한테 연락 중이에요. 곧 올 거예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또다시 남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차갑게 끊어졌습니다. 제발 받아요. 미경은 속으로 빌면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37통째였습니다. 남편 이정호는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정일이 바로 오늘이었으니까요. 진통이 밀려왔습니다. 미경은 접수대를 붙잡고 허리를 구부렸어요. 온몸이 쪼개지는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전화기를 놓지 않았어요. 여보, 나 지금 응급실이야. 양수 터졌어. 제발 전화 좀 받아.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그래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서워. 나 혼자야. 제발 와줘. 메시지를 끊고 나서 미경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혹시 답장이 올까 싶어서요. 3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알림음이 울렸어요. 미경은 급하게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어요. 애 낳으면 끝이다. 연락하지 마. 미경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화면이 깨졌지만 그 문장만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애 낳으면 끝이다. 그 7글자가 미경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어요. 그때 문자 뒤로 무언가 더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실수로 통화 연결 버튼을 눌렀는지 짧은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오빠 샴페인 더 따줘. 여자의 교태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신나게 웃고 있었습니다. 파티 음악 소리도 함께 들려왔어요. 미경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녀는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산모복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통보다 더한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야? 미경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순간이 진짜가 아니길 바랐습니다. 악몽이길 빌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더 잔인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응급실 복도에 요란하게 울렸어요. 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시어머니 박춘자였습니다. 63살의 춘자는 값비싼 모피 코트를 걸치고 미경 앞에 섰습니다. 새벽인데도 화장은 완벽했고 입술은 빨갛게 칠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걱정이나 안타까움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멸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인연이 진짜. 춘자는 소금을 뿌리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들 중요한 계약 날에 맞춰서 애를 낳아? 이 독한 년아. 일부러 그런 거지? 미경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양수가 터져서 응급실에 왔는데 첫마디가 저거라니요. 주변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저 지금 아기가. 닥쳐. 춘자는 미경의 말을 잘랐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쳐. 오늘 저녁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내가 이 난리를 쳐서 어떻게 하라고. 저는 양수가 터져서. 거짓말. 일부러 그런 거잖아. 춘자는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일부러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애가 원래 피해망상이 심해요. 맨날 꾀병 부리고 관심 받으려고 난리치는 애예요. 정신이 좀 이상한 편이라서. 미경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진통이 다시 밀려오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보호자분, 분만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춘자는 그 서류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보호자? 내가 왜 보호자예요? 춘자는 서류를 받아들었다가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난 이 집안이랑 끝났어. 이년은 오늘부로 우리 며느리가 아니야. 나한테 서명 받으려고 하지 마.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경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아이 아빠한테 한 번만 연락해 주세요. 한 번만요. 미경은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자존심 따위는 이미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중요한 건 뱃속의 아기뿐이었어요. 춘자는 미경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미경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유라 알지? 그 애가 재벌집 딸이야. 우리 정우는 이제 그 애랑 새 인생 살 거야. 넌 꺼져. 미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유라.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남편 회사의 거래처 딸이라고 했었죠. 설마 그 여자와? 어머님, 그게 무슨. 들었으면 알아들어. 넌 이제 필요 없다고. 춘자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러더니 원무과 쪽으로 걸어가며 전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네, 저 박춘자예요. 응급실에 서미경이라는 산모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자꾸 소란을 피워요. 네, 정신이 좀 이상한 애예요. 보호자도 없는데 억지로 입원하려고 해요. 강제로라도 내보내주세요. 미경은 그 말을 듣고
전신이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병원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양수가 터진 산모를, 출산이 임박한 며느리를요. 진통이 또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강했어요. 미경은 바닥에 웅크린 채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가락에서 무언가 반짝였어요. 아버지가 남긴 반지였습니다. 미경의 아버지 서동재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이 낡은 금반지를 미경에게 주며 말했었죠. 미경아, 세상에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단다. 사람을 믿어라. 그리고 이 반지는 꼭 간직하거라. 미경은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자국이 생길 정도로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사람을 믿어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정신병자로 몰아 병원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미경의 편은 아무도 없어 보였어요. 산모분, 지금 자궁경부가 많이 열렸어요. 분만실로 가셔야 합니다. 의료진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휠체어에 오르는 순간 전화기가 다시 한번 진동했어요.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너 이름으로 된 보험 다 해지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미경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혔습니다. 보험 해지라니요. 그건 아이의 미래마저 잘라버린 거였어요. 태아보험, 출산보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오늘 세상에서 지워지는구나. 미경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이 세상 모든 것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 미경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다짐이었어요. 휠체어가 분만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보호자 한 명 없이 서미경은 홀로 출산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이 고독하고 처절한 밤이 곧 엄청난 반전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남긴 낡은 반지가 품고 있는 비밀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미경에게 남은 건 반지 하나와 뱃속의 아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니, 충분해야만 했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은 깊은 숨을 내쉬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새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출산은 지옥 같았습니다. 보호자 한 명 없이 홀로 분만대에 오른 미경은 4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새벽 6시 반 아이를 세상에 내보냈어요. 3200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산모분 축하드려요. 예쁜 딸이에요.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미경의 가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미경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그녀의 심장 위에서 꿈틀거렸어요. 잘 왔어,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미경은 아기의 조그만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모든 배신이 잠시 잊혔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신의 품 안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 춘자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새벽에 봤던 것과 똑같은 경멸이 가득했어요. 성별이 뭐야? 춘자는 미경에게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곧장 간호사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딸입니다. 건강한 여아예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춘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A씨. 춘자는 대놓고 혀를 찼습니다. 집안대 끊어먹는 재수 없는 년. 아들도 못 낳고 뭔 쓸모가 있어. 간호사가 경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경은 아기를 꼭 안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갓 출산한 산모에게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요. 춘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침까지 뱉었어요. 돈 들여 키워봤자 시집 보내면 끝인데 손해만 나는 장사지.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깨진 화면 사이로 카메라 앱을 열었어요. 아기의 첫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친정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춘자가 미경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뭐 하는 짓이야? 춘자는 미경의 휴대폰을 빼앗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미 금이 갔던 화면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유라가 이해 사진 돌아다니는 거 싫어해. 알아들어?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간녀가 싫어한다고요? 그게 지금 갓 태어난 아기 사진을 찍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요? 어머님, 이건 너무하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뭐가 너무해? 내가 너무한 거지. 임신한 것도 일부러 그런 거잖아. 우리 정호 붙잡으려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익숙한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미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 정호였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37통이나 씹었던 그 남자가 명품 시계를 번쩍이며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에 머리까지 깔끔하게 넘겼더군요. 파티에서 막 온 듯 알코올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미경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설마 마음을 바꾼 걸까요? 아기를 보러 온 걸까요? 한 가닥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정호는 아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미경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서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사인해. 미경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맨 위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혼 합의서. 지금 무슨 소리야? 나 방금 애 낳았어. 미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알아. 그래서 빨리 정리하려고 왔잖아. 정호는 침대 옆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시계를 힐끗 보더니 말을 이었어요. 유라 아버지가 우리 병원 납품 계약 쥐고 있어. 나 지금 그쪽 라인 타려면 너랑 깔끔하게 끝내야 해. 미경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아기 아빠라는 사람이. 아빠? 내가 언제 아빠 하겠다고 했어? 정호는 비웃었습니다. 난 살아야 하거든. 너랑 이 애한테 매여서 인생 망칠 순 없어. 미안하지만 너랑 애는 알아서 해. 죽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살아남으라는, 아니,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뜻이었어요. 미경은 아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작은 생명체가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저 남자의 피를 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또각, 또각, 또각. 명품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미경의 발밑에 있는 낡은 슬리퍼와는 천지 차이였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유라였어요. 32살의 유라는 흰색 원피스에 샤넬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파티장에 온 것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었어요. 회복실에 누운 산모를 보러 오는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여기 있었네. 유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오빠, 나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유라는 정호의 팔짱을 끼며 미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승자의 시선이었어요. 패배자를 구경하러 온 사람의 눈빛. 아, 참. 인사할게요. 유라가 미경에게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이 병원 곧 우리 아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짐 싸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출산 직후의 몸은 거의 녹초 상태였거든요. 춘자가 유라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유, 우리 며느리. 진짜 며느리가 왔네. 춘자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방금까지 쌍욕을 퍼붓던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유라야, 커피 마시러 갈까? 여긴 냄새나서 오래 있으면 안 돼. 춘자는 유라의 팔을 끼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에 뒤를 돌아봤어요. 아, 맞다. 원무과에 얘기해 놔야지. 춘자는 복도로 나가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요. 3025 환자요. 가장 싼 병실로 옮겨요. 밥도 주지 말고. 원무과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산모가 출혈 위험이 있어서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병원 책임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요. 춘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간호사가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병실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정호가 이혼 서류를 미경의 얼굴 위로 던졌거든요. 내일까지 사인 안 하면 아이도 못 본다. 알아서 해. 종이가 미경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작은 종이 배임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아픔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만신창이었으니까요. 정호가 나간 뒤 유라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경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더니 낮게 속삭였어요. 아, 그리고요. 당신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그 땅 압류할 거예요. 빚 때문에.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몰랐어요? 당신 시아버지가 빚 보증 섰거든요. 연대 보증. 그거 당신 친정 땅 담보로 걸었대요. 유라는 싱긋 웃었습니다. 불쌍하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네. 유라는 그 말을 남기고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사라졌습니다. 미경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병실에 아기의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렸어요.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음모였어요.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계획적인 짓이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던 미경은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반지였어요. 아버지. 미경은 반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 반지를 꼭 간직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평범한 금반지인데요. 미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작고 여린 생명이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경은 아기의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하지만 포기 안 해. 절대로. 저 인간들한테 무릎 꿇는 일은 없을 거야. 미경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그리고 자신을 짓밟은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였어요. 차가운 병실 안에서 미경은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반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경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다가 문득 시계를 봤어요. 9시가 넘었는데 아침 식사 트레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밥도 주지 말라고 소리쳤던 게 떠올랐어요. 설마 진짜로? 미경은 침대 옆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3025실이요? 저 아침 식사가 안 왔는데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또 침묵. 그리고 간호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결제가 중단되어서 식사 제공이 불가능하세요. 미경은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어제 출산했는데요.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무과에 문의해 보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미경은 멍하니 스피커를 바라봤어요. 출산한 산모에게 밥을 안 준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미경은 아기를 신생아실에 맡기고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출산 후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제 차트 좀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실에 도착한 미경이 물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미경 환자분 맞으시죠? 네. 잠깐만요. 이게 왜 이러지? 간호사가 화면을 몇 번 클릭했습니다. 그러더니 미경을 올려다봤어요. 눈빛이 당혹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환자분 기록에 무연고라고 되어 있네요. 보호자 연락처도 전부 삭제되어 있고요. 미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연고요? 저 남편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는데요. 어제 다 왔었잖아요. 시스템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비상연락처 칸이 전부 공란이에요. 간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옆에 빨간 글씨로 무연고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남편 연락처도 시어머니 연락처도 심지어 친정 부모님 연락처까지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지운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글쎄요, 저도 어젯밤 야간 시간대에 수정된 것 같은데요. 미경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시스템에서 지워버린 거였어요. 정호.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이 병원 의료기기 납품 담당이었어요. 원무과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었죠. 설마 그 인맥을 동원해서 이런 짓을 한 건가요? 미경이 간호사실을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어머, 미경이 비틀거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 춘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미안. 못 봤네. 춘자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비죽 웃었어요. 일부러 친 게 뻔했습니다. 어머님, 저 기록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무연고라고. 알아. 춘자가 미경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시킨 거야. 미경은 숨이 막혔어요. 왜요? 왜 이러세요? 왜긴 왜야. 빨리 꺼지라고. 춘자는 미경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 안 하면 그의 보육원에 보낼 거야. 친권 포기 각서까지 다 준비해놨어. 무연고 산모가 낳은 무연고 아기 보육원 가는 거 일도 아니거든. 미경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를 빼앗겠다고요? 그건 협박을 넘어선 테러였어요. 그럴 순 없어요. 제가 낳은 아이예요.
뭘로 증명할 건데? 넌 이제 시스템에 없는 사람이야. 춘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갔어요. 미경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때 낯익은 향수 냄새가 다가왔어요. 고개를 드니 남편 정우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거, 정우가 봉투를 미경의 무릎 위에 떨어뜨렸어요. 퇴원 서류야. 오늘 중으로 나가. 미경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퇴원 동의서, 그리고 빼곡하게 적힌 면책 조항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나 아직 퇴원하면 안 돼. 출혈 위험이 있대. 그건 내 문제지. 정우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리고 산후조리원 예약금 환불받았어. 내 통장으로. 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내 이름으로 예약한 거잖아. 어차피 안 갈 거잖아. 태아보험도 해지했고. 정우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 다 유라랑 신혼여행 가는데 쓸 거야. 미경은 벌떡 일어섰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이 아프면 어떡하려고. 보험도 없이. 그럴 돈도 없고 인연도 없어. 정우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남이야. 알아서 살든 죽든 해. 정우가 돌아섰습니다. 미경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산모 조심하세요. 어제 저한테 주먹질했어요. 정신이 이상해서 사람을 쳐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춘자는 병원 직원들에게 미경을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미경을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거였습니다. 미경은 비틀거리며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이제는 존재 자체가 시스템에서 지워졌습니다. 아이를 지킬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미경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또 시어머니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은 낯선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미경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쉿! 그 간호사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미경에게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마셔요. 아침도 못 먹었잖아요. 미경은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 장수정이에요. 야간 근무 간호사. 수정은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인자한 눈매를 가진 여자였어요. 왜 저한테? 다 봤어요. 수정이 미경의 옆에 앉았습니다. 어젯밤에 당신 시어머니가 소동 피우는 거, 남편이 이혼 서류 던지는 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누가 당신 기록을 조작했는지도요. 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조작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원무과 직원 로그인 기록을 확인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직원은 어젯밤에 근무도 아니었는데 로그인 흔적이 있었어요. 수정이 주머니에서 작은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누군가 그 직원 아이디를 빌려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CCTV 백업본도 확보해뒀어요. 당신 남편이 원무과에 돈 봉투 건네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자신을 돕는 걸까요? 왜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수정은 잠시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미경의 손에 낀 반지에 시선이 멈췄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반지.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서 났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성함이 수정이 숨을 삼켰습니다. 혹시 서동재 씨 아니에요? 미경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름이 이 낯선 간호사 입에서 나오다니요. 어떻게 아버지 성함을?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서동재 씨 딸이 맞구나. 그분이 늘 말씀하셨어요. 딸이 있다고. 언젠가 이 병원에 올지도 모른다고. 미경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이 병원을 알고 있었다고요?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아버지가 왜 이 병원을? 수정이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그냥 농부가 아니었어요.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고 평생을 숨어서 사신 거예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 평범해 보였던 아버지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아버지가 뭔가를 남겨두셨어요. 당신을 위한 안전장치를요. 수정이 미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병원 어딘가에 있어요. 당신이 가장 힘들 때 찾을 수 있도록. 미경은 아버지의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낡은 금반지. 평범해 보이는 이 반지가 무언가의 열쇠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미경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절망 대신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버텨요. 쫓겨나지 말고요. 제가 길을 찾아줄게요. 미경은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 안에 반격의 열쇠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제 싸울 차례였습니다. 수정은 미경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요. 두 사람은 병원 복도를 빠져나와 지하 1층으로 내려갔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수정이 어느 문 앞에서 멈췄어요. 상담실 사라고 적힌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수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중년 남성 한 명과 정장을 입은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미경은 긴장한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앉아요. 수정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미경이 자리에 앉자 중년 남성이 입을 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태균, 이 병원 이사장입니다. 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이사장이라고요? 왜 이사장이 자신을 만나려는 걸까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정소연 법무이사예요. 소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단정한 머리, 범접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어요. 서미경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태균 이사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맨 위에 신탁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위탁자 서동재. 미경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아버지 이름인데요. 맞아요. 당신 아버지예요. 태균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동재 씨는 10년 전 저와 함께 이 병원을 세운 공동 설립자예요. 미경은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병원 설립자라고요?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그 아버지가?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그냥 농부였어요. 겉으로는 그랬죠. 태균 이사장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동재는 제 평생 친구였어요. 젊었을 때 둘이서 이 병원을 세웠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딸을 지켜야 한다면서. 미경은 숨이 막혔어요. 저를요? 네. 당신을요. 태균 이사장이 서류의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동재는 떠나기 전에 이 신탁 계약을 남겼어요. 자기 지분 40%를 딸에게 물려주되 특별한 조건을 걸었죠.
미경은 서류를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느 문장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수익자가 본 병원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되어버려지는 날, 모든 의결권을 즉시 승계한다. 미경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법무이사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글자 그대로예요. 당신이 이 병원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이 되어버림받는 순간 병원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미경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자신을 시스템에서 삭제했어요. 무연고 산모로 만들어버렸죠. 그게 바로 아버지가 설정한 조건이었다니요. 그러니까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저를 지운 그 순간, 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병원 지분 40%의 주인이 됐어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결권까지 합치면 사실상 최대 주주예요. 이사회에서 대표를 선임할 권한이 있어요. 미경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버지,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분이 이런 걸 남겨두셨다니요. 아버지가 왜? 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균 이사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동재는 늘 걱정했어요. 딸이 세상에서 가장 약해지는 날이 올까봐. 그래서 이 장치를 만들어둔 거예요. 딸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거기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려고. 미경은 주체할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생을 숨어서 딸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걸 대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아버지, 미경은 반지를 쥐고 오열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뒤에 소연이 휴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울 시간은 나중에도 있어요. 지금은 싸워야 해요. 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싸우다니요? 피해자로 남을 건가요? 아니면 이 병원의 주인이 될 건가요? 소연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당신을 짓밟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위에서 웃고 있어요. 그냥 둘 건가요? 미경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태균 이사장이 미소 지었어요. 그 반지 알아봤어요. 병원 설립할 때 동재와 내가 하나씩 나눠 가졌던 거예요. 당신이 그걸 끼고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알았어요. 동재 딸이 왔구나. 미경은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평범한 금반지인 줄만 알았어요. 그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줄은 몰랐죠. 이사장님은 왜 바로 말씀 안 하셨어요? 조건이 충족되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일어설 의지가 있는지 보고 싶었고요. 태균 이사장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이사회를 소집하죠. 소연이 옷걸이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이거 입어요. 산모복 차림으로 이사회에 들어갈 순 없잖아요. 미경은 정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낡은 산모복을 벗고 검은 정장을 걸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바닥에 쓰러져 울던 여자가 지금은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내 아이를 괴물들로부터 지킨다. 미경은 거울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 상담실로 돌아오자 태균 이사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힘이 아니라 책임을 남겼어. 이 병원을 지키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책임.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니? 미경은 이사장의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상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미경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가 끓어올랐죠. 2층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 멀리 로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오늘 기부금 전달식 잘 부탁드려요. 우리 유라 씨가 직접 준비했거든요. 시어머니 춘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유라의 어깨를 감싸며 웃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이 병원에 진짜 며느리가 왔어요. 여러분 잘 봐두세요. 정호가 유라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로비 전광판에는 둘의 기부 인터뷰 영상이 대대적으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들이 이 병원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고 있었죠. 미경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저 사람들 아직도 모르는군요. 뭐요? 수정이 물었습니다. 자기들이 파놓은 무덤에 자기들이 묻힐 거라는 걸요. 미경은 이사회장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균 이사장이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어요. 준비됐어?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제가 들어갈 차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은 당당하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복수라는 칼을 품에 안고 가해자들의 목전을 향해. 로비에서는 여전히 정우와 유라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바로 이 순간 자신들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미경이 이사회장에 들어선 바로 그 시각 병원 로비에서는 화려한 행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산모복지기금 전달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 중심에 한유라가 서 있었어요. 유라는 하얀 코트를 우아하게 걸치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선 천사라도 된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오늘 이 병원의 산모들을 위해 5억 원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유라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로비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5억이래. 대단하다, 저 여자. 유라는 그 반응을 즐기듯 고개를 까딱였어요. 산모는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병원과 함께 산모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라 옆에 선 정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오늘은 제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정우는 유라의 허리를 감싸며 활짝 웃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유라 씨가 이 병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치 병원장이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출산하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던 남자가 오늘은 새 여자 옆에서 미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춘자는 그 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기자들에게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 전 며느리 있잖아요. 그 여자가 미쳐서 쫓겨났어요. 불쌍하죠? 돈에 눈이 멀어서 시어머니를 때리고 도망갔다니까요. 기자들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자극적인 이야기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그 며느리 지금 어디 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예정이에요. 원래 정신이 좀 이상했거든요. 정우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능청스러운 표정으로요. 저희도 많이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한 거짓말인데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사회장 옆 대기실. 미경은 모니터 화면을 통해 로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인간들.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중 앞에서 정신병자로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화나죠? 옆에 있던 소연 법무이사가 물었어요. 네. 저 자리에서 당장 소리 지르고 싶어요. 참아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소연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 서류가 떠 있었어요. 유라가 기부한다는 5억 출처 확인해 봤어요. 뭔데요? 차명 대출이에요. 빈 껍데기예요. 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기부금이 가짜라는 거예요? 네. 유라 아버지 회사가 이미 부도 직전이에요. 저 돈은 여러 곳에서 불법으로 끌어모은 거예요. 기부금 전달하는 척하고 나중에 빼돌릴 계획이었던 거죠. 미경은 모니터를 다시 바라봤어요. 유라가 환하게 웃으며 기자들과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 뒤에 저런 추악한 속셈이 있었다니. 가장 높을 때 떨어뜨려야 가장 아프죠. 소연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저들이 충분히 올라갈 때까지.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수정이 들어왔어요. 다 준비됐어요. 수정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우가 보안 요원 한 명한테 돈을 줘서 미경 씨 감시하게 했더라고요. 그 요원 제가 따로 만났어요. 뭐라고 했어요? 진실을 말해줬죠. 정우가 저지른 짓들이요. 그 요원, 이제 우리 편이에요. 수정이 씩 웃었어요. 로비 전광판 연결도 끝났고요. 버튼만 누르면 돼요. 미경은 수정에게서 리모컨을 건네받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로비에서는 유라의 인터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유라 씨,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유라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진정한 얼굴이 되고 싶어요. 산모들의 친구, 여성들의 롤모델로서요. 유라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승리의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오늘부터 저 한유라가 이 병원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지직. 로비 전광판에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유라의 인터뷰 영상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뭐야? 화면이 왜 저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전광판에 전혀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CCTV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새벽 응급실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만삭의 배를 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중요한 계약 날에 맞춰서 애를 낳아? 이 독한 년아. 춘자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어요. 춘자가 서류를 바닥에 던지는 장면, 난 보호자 아니야라고 소리치는 장면, 미경을 정신이상자로 모는 장면까지. 세상에, 누군가 입을 막았어요. 저게 방금 그 시어머니잖아. 사람들이 춘자를 가리켰습니다. 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상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원무과 사무실이었습니다. 정우가 봉투를 건네고 있었어요. 이 산모 기록 다 지워. 무연고로 바꿔놔. 정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내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내, 그딴 거 없어. 오늘부로 남이야. 빨리 해. 로비가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정우를 향해서요. 저건 가짜야. 유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누가 조작한 거야? 가짜 영상이라고. 하지만 전광판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시스템 로그 기록이 떴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계정으로 미경의 기록을 삭제했는지 시간대별로 정리된 문서였어요. 원무가 김모 씨 계정, 야간 2시 23분 로그인, 환자 서미경 보호자 정보 전체 삭제, 무연고 처리, 기계음이 차갑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이정호 원무과 사무실 CCTV 확인, 퇴장 시각 2시 31분, 유라의 입이 닫혔어요. 더 이상 가짜라고 우길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어떻게 저런 짓을. 저 남자가 아내 출산하는 날 기록을 지웠다고? 시어머니도 공범이잖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분노로 바뀌어 갔어요. 시선이 정우와 춘자, 유라에게 쏠렸습니다. 이건 음모야. 정우가 손을 휘저었어요. 누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정호 씨, 저 영상이 사실입니까? 아내분이 출산하는 날 기록을 삭제하셨나요? 한유라 씨와는 어떤 사이입니까? 질문 세례가 쏟아졌어요. 정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춘자는 기자들 사이에서 빠져나가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막혔어요. 저 할머니가 며느리 보고 독한 년이라고 했잖아. 산모한테 어떻게 저래?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5분 전만 해도 병원의 새 얼굴이라며 웃던 여자가 지금은 공개 처형당하는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한 걸음으로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서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은 정장 자락을 가볍게 여미며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귀신이라도 본 듯 일그러졌어요. 너 왜 여기?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가해자들의 심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경은 이사회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악인들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정우와 유라는 머리를 맞댔어요.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여론을 돌려야 해. 유라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아무리 대표가 됐어도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끝이야.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가짜 뉴스. 자극적일수록 좋아. 그날 밤부터 인터넷에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 돈에 미친 며느리, 시어머니 폭행하고 유산 강탈.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편집된 CCTV 영상과 함께 정호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변했어요. 돈만 보면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밀치고 병원을 빼앗았습니다. 정우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했어요. 영상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십만을 넘겼습니다. 춘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병원 정문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머리에는 빨간 띠를 두르고 손에는 피켓을 들었어요. 악덕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시어머니입니다. 춘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저 여자가 저를 길바닥에 내쫓았어요. 평생 아들 키운 죄밖에 없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며느리한테 쫓겨났대. 요즘 며느리들 무섭네.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춘자의 눈물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표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경은 이를 악물었어요. 저 사람들이. 대표님, 진정하세요. 소연이 미경을 말렸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져요.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미경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소연 말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악인들의 공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맘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병원 대표된 여자, 남편 아이 아니래요. 충격적인 제목이었어요. 글 내용은 더했습니다. 제 친구가 그 병원에서 일하는데요. 서미경이 낳은 아이 사실 남편 아이가 아니래요. 다른 남자 아이를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혼하려다 들켰대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내용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헐, 진짜야?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려 한 거구나. 저런 여자가 병원 대표라니 무섭다. 미경은 그 글을 보고 숨이 막혔어요. 아이를 건드리다니. 남편도 아닌 아이를 두고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다니.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생아실로 달려갔어요.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을 삼켰어요.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엄마로서 이 모욕을 견디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 아이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미경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도 죽어. 그날 밤이었어요. 미경이 잠깐 눈을 붙이고 있을 때 신생아실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아기가 이상해요. 미경은 벌떡 일어났어요. 뛰어갔습니다. 신생아실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기 상태가 어때요? 미경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고열이 있고 황달 증세가 심해졌어요. 응급실로 옮겨야 합니다. 미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미경은 그 뒤를 따라가며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응급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1시간, 2시간. 미경은 응급실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마침내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가 엄마예요. 아이가 어때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간 기능에 이상이 있습니다. 선천성 담도, 폐쇄증 가능성이 높아요. 미경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간이 손상되는 병이에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간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 이식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리고 신생아 간 이식은 보통 생물학적 부모에게서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친부요. 친부. 그 말에 미경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이의 친부는 정호였습니다. 그 악마 같은 남자가 유일한 희망이라니.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다음 날 정호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유라와 함께요. 어머, 이게 누구야? 정호가 비웃었어요. 아이가 아프다면서? 안 됐네, 정말. 미경은 이를 악물었어요. 정호 씨, 아이한테 간 이식이 필요해. 당신이 친부잖아. 친부? 정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까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애네 새끼 아니라면서? 내 씨도 아닌데 왜 내 간을 줘야 하지? 자기가 퍼뜨린 거짓말을 무기로 쓰고 있었어요. 미경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퍼뜨린 거짓말이잖아. 그 아이는 당신 아이야. 증명해봐. 정우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친자 검사하면 되지 뭐. 근데 그거 결과 나오려면 시간 걸리지 않아? 아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으려나? 정우 뒤에서 유라가 속삭였어요. 오빠, 저 여자가 무릎 꿇고 비는 장면 찍어. 그거 유포하면 여론 완전히 뒤집힌다. 정우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거래하자. 정우가 말했어요. 병원 지분이랑 현금 30억. 그거 주면 간 한쪽 떼줄게. 미경은 정우를 바라봤어요. 자기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흥정하는 남자. 이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30억이라고? 응. 그리고 무릎 꿇어. 카메라 앞에서 지금까지 한 짓 사과하고. 정우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어때? 아이 살리고 싶으면 할 수 있지?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그리고 결심이었죠. 좋아. 미경이 말했습니다. 거래하자. 정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 쉽게 넘어오네. 대신 조건이 있어. 미경이 눈물을 닦았어요. 서류 작업은 VIP 회의실에서 해. 변호사랑 공증인 앞에서. 그래야 나중에 말 바꾸지 못하잖아. 정우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오전 10시. 거기서 보자. 정우가 유라의 어깨를 감싸며 돌아섰어요. 둘은 마치 승리라도 한 것처럼 웃으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맞지? 결국 무릎 꿇잖아. 유라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돈이면 다 되는 거야. 모성애고 뭐고 결국 돈 앞에선 다 무너져. 그 말이 미경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요. 정우와 유라가 완전히 사라지자 미경은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경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연 씨, 나야. 내일 VIP 회의실에 카메라랑 녹음 장비 설치해줘. 모든 각도에서 다. 전화 너머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잡으시는 거예요? 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응. 내일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낼 거야. 미경은 전화를 끊고 신생아실을 바라봤어요.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해결할게. 미경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가락에서 아버지의 반지가 빛났습니다. 아버지, 힘주세요. 미경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이를 살리고 악인들을 심판대에 세울 거예요. 덫은 준비됐습니다. 이제 악마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 하면 됐어요. 미경은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미경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내일 그 회의실에서 모든 게 결판 날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미경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소연과 수정이 밤새 설치한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점검했어요. 회의실 곳곳에 숨겨진 장비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쪽은? 미경이 물었어요. 대기 중이에요. 신호 주면 바로 들어온대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신생아실 쪽이었습니다. 아이가 거기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미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시 정각 VIP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먼저 들어왔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뒤따라 춘자와 유라가 들어왔어요. 셋 다 승리를 확신한 얼굴이었죠. 왔어? 미경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다란 가방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정호의 눈이 가방에 꽂혔습니다. 저게 뭐야? 열어봐. 미경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호가 다가가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삼켰어요.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빼곡하게 채워진 5만 원권 뭉치들. 정호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어요. 30억 맞아? 세어봐도 돼.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옆에는 계약서 뭉치도 놓여 있었어요. 춘자가 현금 다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 진짜 돈이네. 우리 아들 몸에 칼 대는데 30억은 싸지. 춘자는 희죽 웃었어요. 그래도 내가 똑똑하긴 하다. 빨리 결단 내리고. 정우가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대충 훑어보더니 펜을 들어 올렸어요. 사인만 하면 이 돈 다 내 거지? 응. 그리고 간 이식 수술 동의서도 같이 써야 해. 알았어, 알았어. 정우가 펜촉을 종이에 가져다 댔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유라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미경이 굴복하는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 있었죠. 잘한다, 오빠. 빨리 사인 받아. 유라가 속삭였어요. 이 영상 퍼뜨리면 저 여자 이미지 완전 끝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미경이 말했어요. 사인하기 전에 볼 게 있어. 미경이 테이블 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회의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 목숨 걸고 협박하면 되지 뭐. 전현이 무릎 꿇게 만들어야 해. 유라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래, 오빠. 간 이식 필요하다니까 완전 기회잖아. 돈이랑 집은 다 뺐자.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제 복도에서 나눈 대화야. 미경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이 목숨을 인질로 삼아서 협박하자고 공모한 증거지.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부 사진들이 떴어요. 이건 뭐냐면 미경이 설명했어요. 지난 3년간 병원 납품 업체들한테 받은 리베이트 내역이야. 총액 3억 2천만 원. 전부 차명 계좌로 받았지? 정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불법 녹음이라고. 협박?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소연 법무이사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증거 제시예요. 그리고 이 자료들 이미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검찰? 소연 뒤로 사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이정호 씨, 배임 및 횡령, 공갈 미수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정우가 뒷걸음질 쳤어요. 테이블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라고.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춘자가 경찰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건 음모야. 전현이 우리 아들 모함하는 거라고. 춘자가 미경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경찰이 제지했어요. 박춘자 씨, 업무 방해 및 협박 혐의도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뭐? 내가 뭘 협박했다고. 춘자가 발버둥 쳤어요. 경찰 2명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젯밤 병원 앞에서 산모 보호자들 협박한 거 CCTV에 다 찍혔어요. 그리고 온라인에 퍼뜨린 허위 사실 유포 건도요. 춘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조용히 하세요. 말씀하신 건 조사받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춘자를 끌어냈습니다. 춘자는 끝까지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이년아, 이렇게 안 돼. 두고 봐.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구석에서 유라가 슬금슬금 문 쪽으로 움직였어요. 도망치려는 거였습니다. 한유라 씨, 소연이 불렀어요. 어디 가세요? 유라가 멈춰섰습니다.
방금 금융감독원에서 연락 왔어요. 유라 씨 명의 계좌 전부 동결됐대요. 기부금 사기 혐의로 추적 중이라고.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아버지 회사도 압수수색 들어갔대요. 차명 대출건으로. 유라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눈을 뒤집으며 쓰러졌습니다. 유라야. 정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미경이 정우 앞으로 걸어갔어요. 서류 2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 2가지가 있어. 미경이 차갑게 말했어요. 하나는 간 기증 동의서, 하나는 친권 포기 각서. 정우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택해. 미경이 말했어요. 지금 사인하고 수술실 가면 선처를 고민해 볼게. 탄원서 써줄 수도 있어.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한 줄기 희망이 눈에 비쳤습니다. 진짜? 응. 근데 미경이 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거부하면 지금 바로 연행이야. 선처고 뭐고 없어. 정우는 경찰을 봤어요. 그리고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빨리 결정해. 아이는 지금 인큐베이터에서 기다리고 있어. 정우의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감옥에 가기 싫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 목숨도 미경의 고통도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 살 길만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정우가 펜을 집어들었어요. 사인할게. 사인하면 되잖아. 정우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친권 포기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간 기증 동의서에도요. 서명을 마친 정우가 미경을 올려다봤어요. 비굴한 눈빛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30억을 요구하며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 됐지? 탄원서 써주는 거지? 약속했잖아. 정우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미경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우를 내려다봤어요. 수술 끝나면. 미경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넌 이 아이 인생에서 영원히 삭제야. 아버지였던 적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탄원서? 미경이 돌아섰습니다. 그건 내가 고민해 본다고 했지. 써준다고 한 적 없어. 정우가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수술 마치고 조사받으러 가시죠. 정우는 꼼짝도 못했어요. 완전히 덫에 걸린 쥐 신세였습니다. 미경은 회의실을 나섰어요. 뒤에서 춘자의 비명과 정우의 신음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수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수술 준비 다 됐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이제 내 아이 살릴 차례야. 미경은 수술실을 향해 걸어갔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악마들은 제 꾀에 넘어갔습니다. 아이 목숨을 담보로 협박하려던 자들이 오히려 그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잃게 됐어요. 미경은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곧 정우도 끌려올 거였어요. 싫든 좋든 간 이식 수술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미경은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엄마가 반드시 살릴게. 그리고 아빠라는 이름의 괴물에게서 영원히 지켜줄게.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이의 생명을 되찾는 것뿐이었어요. 수술실 앞. 미경은 인큐베이터에 누운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엄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아직 세상에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생명이었습니다. 아가야.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세상을 다 고쳐줄게. 아프지 않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아이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수술 준비가 됐어요. 아기를 수술실로 옮겨야 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댔습니다. 금방 끝나.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인큐베이터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선 채로 문을 바라봤어요. 잠시 후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2명이 정우를 데리고 왔어요. 정우는 수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기증자 입장합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정우가 미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경아. 정우가 입을 열었어요.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정우는 그대로 수술실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수술 중. 미경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했거든요. 산후조리는커녕 아이 걱정에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물이라도 드세요. 수정이 종이컵을 건넸어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먹겠어. 아이가 나올 때까지는. 수정이 미경의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함께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 3시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에게, 하늘에, 세상의 모든 신에게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4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어요. 미경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가 어때요? 괜찮아요?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수술 성공입니다. 이식된 간이 잘 안착했어요. 아기 상태 아주 좋습니다. 미경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회복실에서 경과 관찰하면 곧 깨어날 거예요. 미경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수정이 미경의 어깨를 안아줬어요. 해냈어요, 대표님. 아기 살렸어요. 미경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웃었어요.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얼마 후 회복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기가 눈을 떴다고. 미경은 달려갔습니다. 회복실 침대 위에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작은 눈을 깜빡이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미경이 아기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봤어요. 웃었습니다. 아기가 방긋 웃어 보였어요. 아직 제대로 웃을 나이도 아닌데 분명히 웃음이었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가 지켜냈구나. 정말 지켜냈어. 미경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회복실 옆 병실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미경아, 미경아.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술을 마친 정우가 마취에서 깨어난 거였어요. 탄원서 써준다고 했잖아. 미경은 눈물을 닦았어요. 천천히 일어나 정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운 채 미경을 바라봤어요. 옆구리에는 수술 자국이 있었습니다. 간 일부를 떼어낸 흉터였죠. 써줄 거지? 약속했잖아. 선처해 준다고. 정우의 눈이 간절했어요.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미경은 정우를 내려다봤어요. 차갑게, 아무런 감정 없이. 탄원서? 미경이 천천히 말했어요. 썼어. 정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진짜? 어디 있어? 검찰에 제출했어. 그럼 됐잖아. 선처해달라고 썼지? 미경이 입꼬리를 올렸어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선처? 미경이 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쓴 건 선처 탄원서가 아니야.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뭔데? 엄벌 탄원서.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저지른 범죄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적어서 제출했어. 횡령, 배임, 문서 위조, 강요, 아동학대까지. 미경이 한 발짝 다가갔어요. 아이를 인질로 삼아서 엄마를 협박한 거, 그것도 다 적었어. 이 악질적인 범죄자에게 법의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정우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수술 직후라 힘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약속했잖아. 약속? 미경이 코웃음 쳤어요. 내가 언제 선처해 준다고 했어? 고민해 본다고 했지. 그래서 고민해 봤어. 1초. 미경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어요. 딱 1초 고민하고 결론 내렸어. 내 인생을 구해줄 생각 단 1초도 없었어.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안 돼, 안 돼. 나 감옥 가기 싫어. 싫으면 어쩔 건데? 미경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 아이 목숨 가지고 장난칠 때는 생각 안 했어? 30억 달라고 협박할 때는? 정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비참한 울음이었습니다.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늦었어. 미경이 돌아섰어요. 수술해줘서 고마워. 내 쓸모는 거기까지야. 미경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정우의 울부짖음이 들렸지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정우와 춘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이정호는 배임, 횡령, 문서 위조, 강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박춘자는 강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재판 중에 정우의 범죄 사실들이 하나씩 공개됐어요. 불륜, 시스템 조작, 아이 인질극, 횡령 내역까지.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런 인간을 가둬라. 쓰레기. 춘자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다 며느리가 꼬드긴 거예요. 우리 아들은 잘못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오히려 위증죄까지 추가됐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이정호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춘자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정우가 고개를 떨궜어요. 춘자는 안 돼. 를 외치며 쓰러졌습니다. 같은 시각 공항에서는 또 다른 뉴스가 터지고 있었어요. 속보입니다.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를 받던 한유라 씨가 해외 도주 중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유라가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어요. 한때 병원의 새 얼굴이라고 으스댔던 여자의 처참한 최후였습니다. 한 달 후 병원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미경이 단상에 올랐어요. 품에는 건강해진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경이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 병원은 다시는 산모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약자를 짓밟는 자는 그게 누구든 즉시 퇴출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 병원을 세울 때 꿈이 있으셨대요. 가장 힘든 순간에 기댈 수 있는 곳. 저는 그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태균 이사장이 미경 옆에 섰어요. 내 아버지 동재는 힘이 아니라 책임을 남겼어. 그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미경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미경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미경은 아기를 안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미경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 이제 아이랑 같이 행복해질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 절대 헛되이 안 할게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독방에서는 정호가 수술 흉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일부를 떼어줬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비참한 신세. 그게 자기 욕심이 만든 결과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병원 정문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산모 및 영유아 긴급보호센터.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시설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대표님, 이 센터를 만드신 이유가 뭔가요? 미경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살이 된 딸이 품에 안겨 있었어요. 1년 전 저는 이 병원 응급실에서 버려졌습니다. 미경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양수가 터졌는데 보호자가 없었어요. 시스템에서 삭제당해 무연고 산모가 됐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으면 안 된다고.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센터는 24시간 운영됩니다. 홀로 출산을 앞둔 산모, 위기에 처한 영유아, 누구든 와도 됩니다. 법률 지원도 제공하고 긴급 의료 서비스도 무료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미경은 간호부장실로 향했어요. 문패에 장수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장님, 축하드려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수정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대표님이 이 자리에 앉혀주셨죠. 제가 뭘 했다고. 뭘 하긴요. 부장님이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어요. 미경이 수정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따뜻한 물 한 컵 건네주신 거 아직도 기억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수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대표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려요. 그 울음이 세상을 바꿨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눈물과 함께요. 복도를 지나다 법무이사실 앞에서 소연과 마주쳤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 감사보고서예요. 이상 없습니다. 소연이 서류를 건넸어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소연 씨. 덕분에 병원이 투명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다시는 돈으로 생명을 흔드는 일이 없게 해야죠.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경은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경에게 서류 한 장이 올라왔어요. 교도소 면회 신청서. 신청인 이름은 이정호. 또였습니다. 1년 동안 거의 매일 면회 신청이 들어왔어요. 미경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비서실, 앞으로 이 사람 서류는 제 눈에 안 보이게 처리해 주세요.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호는 이미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아이의 인생에서 완전히요. 그 시각 교도소에서는 정호가 철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 안 와? 왜 면회를 안 오냐고. 정호의 얼굴은 1년 사이에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옆구리의 수술 흉터는 매일 밤 그를 괴롭혔어요.
자기가 일부를 떼어줬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비참한 현실이었죠.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골목에서는 춘자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한때 명품 코트를 걸치고 며느리를 내쫓던 그 여자가 지금은 남루한 옷차림으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을 지나갔어요. 춘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미경의 얼굴이 보였어요. 춘자는 리어카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골목 깊숙이 숨어버렸어요. 전 재산을 잃고 자식마저 감옥에 간 뒤 그녀에게 남은 건 수치심뿐이었습니다. 여자 교도소에서는 유라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었어. 유라가 중얼거렸어요. 한때 명품으로 치장하고 병원의 새 얼굴이라 으스대던 여자의 처참한 몰락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감옥에서 빠르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경은 딸의 손을 잡고 병원 로비로 내려갔어요. 로비 한가운데에 새로운 것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청동 기념비였어요. 아가야, 여기가 외할아버지야. 미경이 딸에게 말했어요. 아이는 아직 말을 잘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념비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글귀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미경은 가져온 하얀 꽃을 기념비 앞에 내려놓았어요.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미경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 헛되이 안 했어요. 이 병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끝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미경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때 로비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부부가 들어왔어요. 미경의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미경아.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미경이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검사 날이죠? 응, 왔다. 우리 손녀 어디 있어? 아버지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미경이 딸을 안아 올려 보여줬습니다.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세요. 아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노부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경은 부모님을 서울병원으로 모셔왔어요. 시골에서 고생하시던 두 분께 최고의 치료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미경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 몰랐다. 어머니가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텼어.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있어서요. 미경이 딸을 꼭 안았어요.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이제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아기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한 산모들의 대화 소리도요. 우리 아기 열 안 나요.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복도를 지나가며 미경은 그 소리들을 들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미경은 딸을 데리고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이 섞여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예쁘지? 미경이 딸에게 물었어요. 아이가 옹알이로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오늘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어머니에게 쫓겨나고 시스템에서 삭제당했어요. 존재 자체가 지워질 뻔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있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고
이뤄야 할 꿈이 있었어요. 돈이 부모를 만드는 게 아니야. 미경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책임. 그게 부모를 만드는 거야. 미경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작은 손가락이 엄마의 손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미경은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누군가를 바라보듯이 시청자들을 향해 오늘 당신의 아이는 안녕하십니까? 미경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오늘 행복하십니까? 미경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 지키고, 매일 사랑하고, 매일 책임져야 해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미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가족을 꼭 안아주세요. 미경이 딸을 품에 꼭 안았어요. 아이가 엄마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졌어요. 미경과 딸이 옥상 정원을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노을 속에 실루엣으로 비쳤어요. 엄마와 딸, 서로의 손을 꼭 잡고 1년 전 이 병원 응급실에서 혼자 울던 산모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게 버림받고 존재 자체가 지워질 뻔했던 여자가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지켰고 자신을 지켰고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책임이었습니다. 엄마로서의 책임, 딸로서의 책임, 그리고 이 병원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책임. 미경은 그 책임을 끝까지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였어요. 희망찬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 그 뒷모습 위로 따뜻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끝이 났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경의 삶은, 그리고 그녀가 지킨 아이의 삶은 이제 막 시작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출산하는 날까지 버림받은 며느리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돈이 부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이 부모를 만든다는 것. 둘째, 남을 짓밟아서 얻은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 셋째,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 정우와 춘자는 며느리를 버리면서 자신들이 잘 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시작이었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미경처럼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